안녕하세요. 연결하는 책방 아침도의 책방지기 나은입니다. 오늘은 심야 북살롱 찾아왔어요. 원래 이제 지금 월요일 밤이고 이 시간에 이제 항상 함께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하는 시간인데 모두 이제 각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혼자 홀로 북살롱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함께 하면 내가 느끼지 못했던 감상을 나누는 매력이 있지만 또 혼자 읽을 때 그 집중하면서 읽게 되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독서 모임을 이제 보고 계신 분과 한다는 마음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기분으로 제가 이제 빌려온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어제 어스 마라톤을 뛰고 왔거든요. 리커버리 런을 할 겸 서대문구에 있는 폭포도서관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책을 이제 3권 정도 빌려왔는데 어떤 책들 빌려왔는지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골랐던 건데 이렇게 신간이라는 스티커 밑에 쓰기, 생각 쓰기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꺼내서 보니까 글쓰기, 생각쓰기라는 책이었어요. 이 제목은 전부터 본 적이 있던 책인데 얘를 꺼내다 보니까 그 옆에도 글쓰기에 관한 책들이 좀 몇 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글쓰기 모임을 삶의 글방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브런치로 공동 연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글도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글쓰기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쓰고 싶고 더 좋은 글들을 뭔가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뭔가 눈에 딱 띄었던 게 이 책이었어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사철 제본이 돼 있어서 이렇게 노출로 이렇게 책등이 되어 있는 되게 독특한 책이었는데 제목은 뭐냐면 더 좋은 문장을 쓰고 싶은 당신을 위한 필사책. 필사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처럼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고 표지에 그리고 여러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에 이제 큰 테마가 있고 그 테마마다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좋은 글쓰기에 본이 되는 문장 그리고 한 페이지에는 필사를 이제 해볼 수 있는 노트 페이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피상적인 구조 아닌가? 너무 그냥 따라 쓴다고 해서 글을 잘 써질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좀 되게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원래 이 책을 꺼내 들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읽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을 쓰는 작가님들을 많이 언급하고 계시고 이 책은 이주윤이라는 작가님이 지으셨는데 생각한 것보다 제 어떤 첫인상에 책의 표지가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내용도 너무 알차고 정말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혹은 글 쓰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책을 읽다가 정말 좋은 문장을 만나면 이렇게 뭔가 끄적여 놓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런 상황이 항상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지고 다니는 노트들을 보면 항상 어느 가방이든 이제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작은 노트들을 수첩을 갖고 다니고 그 노트에 틈만 나면 좋은 책에서 좋은 문장을 발견할 때 이렇게 막 필사를 해둬요.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읽고 있는 책, 오늘 모임 때 읽을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대한 필사를 막 하고 있었고 그만큼 이제 필사를 생각해보니 나도 정말 자주 많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저도 몰랐던 작가님들이나 정말 얘기하는 챕터들에 대해서도 정말 흥미가 가고 제가 고민이던 챕터들도 많아서 한번 슥 흐름을 따라서 읽으면서 따라 써보기도 하려고 합니다. 목차만 읽어도 꼭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하고 고민할 만한 내용을 잘 뽑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큰 챕터가 파트가 1, 2, 3, 4까지 있는데 파트 세 번째에서 제목이 꾸준히 잘 쓰기 위한 루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목록이 돼 있냐면 후 챕터로
글 쓸 시간이 없다면 한 줄 일기라도 해가지고 한 문장을 한 편의 글로 발전시키기 이런 챕터가 있고, 그 밑에 챕터로는 또 처음 쓴 글은 하루 묵힐 것 해가지고 고칠수록 나아지는 퇴고의 힘, 이런 식으로 퇴고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또 참고의 글쓰기 작가들과 문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쓰기 위한 준비라는 파트에서는 어떻게든 쓰다 보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글쓰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마음을 스친 모든 것은 글이 된다. 일상에서 가까운 것부터 먼 것까지 글감 찾기. 이런 식으로 되게 정말 좋은 사례들,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담아내셨어요. 적절한 분류와 자료 조사를 개인이 하려고 하면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책을 제가 읽은 게 되게 많았는데도 이런 포커스로 분류를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순수하게 그냥 독자로서 만나서 읽기만 할 때랑 내가 나의 글을 쓰고 싶어지고 쓰고 있을 때, 쓰기 시작했을 때 정말 좋은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럼 어떤 지도를 향해 나아가 볼까라는 방향을 설정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방향은 모르겠고 일단 쓰기 시작했는데 좀 고민이 된다거나 막힘이 생겼다거나 그럴 때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런 방향으로 써보면 좋으려나? 어떤 글을 먼저 써보지? 조차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망설임이 너무 있는 예비 작가, 뭐 예비 글쓰기 사람에게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열심히 재밌게 읽어보고 필사를 하게 된 게 있으면 필사했던 것들을 한번 소개하고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앞챕터에서도 항상 이제 저희가 심야북살롱을 하게 되면은 진짜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나씩 문서가 있는 책을 골라서 읽고, 그날에 읽었던 책에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나 마음에 와닿았던 거 혹은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 있으면은 필사를 해놨다가 그거를 이제 낭독하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공감이 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체계와 전문성을 곁들인 큐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빌린 책은 나의 왼발이라는 책인데, 6작가의 인생 분투기라는 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 분투나 실패 뭐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마음이 가요. 제가 여러 가지 실패를 하고 있기도 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정말 반대로 흘러가는 상황도 많이 마주하기도 하고, 스스로 좀 문제 앞에 이렇게 넘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는 한 해를 겪다 보니까 삶이 정말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글을 쓰면서 저의 경험이나 삶을 녹여내면서 적고서 그것을 보다 보니 그걸 더 오롯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프지만 또 그렇게 마주하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마음을 오히려 좀 강하게 먹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도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막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 문제가 왔다는 사실 자체를 회피하려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월부터 글쓰기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 9개월째 쓰고 있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쓰면서 내가 어떤 것에 고통받고 내가 무엇에 도망치고 싶어하고 내가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았는데 마주한 상실이 뭐고 내가 진짜 실망한 나의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마주할 때마다 정말 좀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히 적어두고 그것을 다시 마주하고 읽고 그거를 내가 있는 그대로로 바라보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전보다는 바로 마주하게 되고, 그것을 제가 회피하기보다는 최대한 내가 맞서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내 상황에서의 선택지는 뭐지라고 좀 차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책이 주는 그런 기대치가 비슷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백커버에도 실패가 아니라 실수일 뿐이니 실망하지 말아요. 땀의 힘을 믿는 당신에게 전하는 다정한 격려와 응원. 이 책을 기획하신 분이
사람들이 뭔가 계속 막 짠해서 잘 되고 막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는 예시로만 책을 만나면 뭔가 좀 평범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주류가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안, 존재 자체로서의 힘을 얻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왜 그런 이야기는 수면 위에 좀처럼 드러나지 않지?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들이 실패를 딛고 오늘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식의 실패담을 얘기했을 때 청중들이 되게 열광하고 위로를 오히려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이나 정말 원대한 성취에 대한 스토리에 감동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일상의 나와 같은 주류가 되지도 못하고 뭔가 거창한 성공이나 큰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함에도 삶을 지속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이너에 있고 또 그런 패배감에 때로는 젖기도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삶을 지속해 나가는가? 뭐 쓰는 사람은 어떻게 계속 그럼에도 써나가는가? 하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거를 담아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6명의 작가가 이렇게 각자 하나의 파트씩을 맡아서 글을 쓰신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랑 비슷한 식의 책을 하나를 지난주에 읽고 너무너무 감명이 깊어서 제가 이제 삶의 글방 제 글쓰기 모임 브런치에다가 막 열심히 회고를 써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침도 유튜브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야지 하고 지금 벼르고 있는 책이 있는데 먹고 살고 글쓰고라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김혜나라는 작가님에게 너무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 작가님의 책을 하나 읽고 완전히 관심이 많이 갔어요. 애정이 생기면서 그분의 책이 도서관에 있는 건 다 빌려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책을 알게 됐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좋았어요. 근데 그 책과 이 책이 조금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아까 도서관에서 빌려오기 전에 잠깐 정말 한 20페이지 내외로만 읽었기 때문에 사실 그 결이 좀 얼마나 비슷할지 혹은 더 다른 매력이 어떤 게 있을지는 좀 더 읽어봐야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시작부터 이 기획자분이 이제 처음에 이런 기획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참여 작가로 제안한 분이 김미옥 작가님이래요. 첫 번째로 그 스타트를 끊어주신 분인데 작가이자 서평가이시고 저서로 이제 뭐 가물을 읽고 각으로 쓴다, 뭐 당신의 삶이 글이 될 때 뭐 이런 책을 쓰셨고 다양한 칼럼을 쓰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이분을 잘 모르고 이분의 글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뭔가 좋아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뭐였냐면 이 작가바다에 시작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작가의 초상 같은 게 보이고 거기 작게 이렇게 몇 줄의 소개가 있는데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작가분들 스스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 김미옥 작가님 뭐라고 써있냐면요. 누구나 한 시절 앓기 마련이다. 피치 못할 일이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본시 삶이 그렇고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 내가 흘렸던 건 눈물이 아니라 땀이었다. 그리고 이제 깨닫는다. 땀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걸. 네,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돌아봤을 때 앓는 시절을 보냈고 그것은 피치 못할 상황이었는데 삶이 그렇고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는 걸 이제는 알고 그리고 그 시절을 돌아봤을 때 많이 앓고 있었지만 내가 흘린 건 눈물이라기보단 땀이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받아들이고 그 땀이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안다고 말해요. 아, 그럴 수 있을 때까지 나도 계속 땀 흘리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막연하게 들고 또 지금에 앓고 있는 나의 시기도
정말 피할 수 없게 다가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걷고 뛰든 일을 하면서든 내가 책을 읽고 문장을 남겨서든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문장을 전하든 좋은 책을 전하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계속 땀 흘리면서 하는 일이 나를 속이지 않아 줄 거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의 약속 같은 문장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굉장히 강하게 기대가 됐고 이 문장에 위안을 얻었어요. 어떤 책은 사실 이렇게 한 페이지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고 존재 가치를 다 충당하기도 해요. 모든 책을 진짜 완벽하게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너무 많은 책이 있고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런 한 문장이 주는 힘을 만날 땐 정말 더없이 행복하고 이것만으로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겠다 하는 문장으로 에너지를 얻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 순간을 저에게 책 처방을 했다. 정말 좋은 책을 처방했다. 라는 스스로 얘기를 하곤 한답니다. 그래서 뭔가 피치 못할 시절을 맞이해서 앓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사람이라서 그렇고 삶이 다 그런데 지금 흘리는 게 눈물이 아니라 땀으로 기억이 돼서 나중에 그 땀이 당신을 속이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었고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는데 빌려온 책들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고요. 오늘 제가 읽어볼 책은 바로 제가 아챕토의 신간 소개로도 올렸던 책인데요. 바로 이 안담 작가님의 친구의 표정이라는 책이에요. 예쁜 초록색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민음사 TV에 원소윤 코미디언이 나왔을 때 책장 구경이라는 코너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에피소드로 하나를 예시를 들어서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나 이 책 읽어보고 싶다. 이런 좀 모순이 담긴 책 나의 취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에 딱 정해진 답을 내는 그런 에세이가 아니라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책인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읽어보고 싶어졌고 세상이 어떻게 좋아져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때로 한 영혼을 말려주겠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아닌 우정과 사랑을 동력으로 더 넓은 세상 만들기. 흥미로웠던 게 시작하면서부터 비건 지향인 두 친구가 함께 이제 고기 요리를, 육식 요리를 해먹는 이야기가 에피소드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정해진 틀을 깨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일탈적인 행위가 쉽게 그들을 비난할 수 없게, 그들을 비판할 수 없게 생각할 만한 거리를 같이 던져주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고뇌와 자기 선언 같은 것들을 해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좀 계속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 30분 정도 읽어보고 좋았던 문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만나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친구의 표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와, 근데 진짜 이 책이 너무 좋아요. 그런 날 있잖아요. 별 기대 없이 가볍게 고른 책이 너무 크게 쿵 하고 깨달음이랑 위로랑 자극이랑 감동을 다 같이 주는 그런 순간? 지금 이 책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요즘에 되게 골몰하고 있었던 고민이 이제 글쓰기 모임을 이제 1기가 6개월 이상 활동이 끝이 났는데 그것을 이제 2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야 하는데 1기 때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를 좀 계속 막는 묘한 망설임이 있었어요. 더 진실되게 글 자체가 삶에 힘이 되게 하고 싶고 글 자체를 더 솔직하게 내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글쓰기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서 내가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맞을까? 그리고 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식의 구성과 체계를 갖춰야 사람들이 몇 명이 참여를 하더라도 정말 하는 보람이 제대로 생기게끔 글쓰기의 고통과 그 지난한 그 인고의 과정이 정말 삶에 너무 귀한 자산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거품을 덜어내고 싶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예상치 못하게 이 책에서 찾은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글쓰기 모임이나 글쓰기에 힌트를 얻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이 책을 펼친 게 전혀 아니에요. 제목도 친구의 표정인 것처럼 그냥 정말 저는 이분이 뭐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글에 대한 이런 고민을 이 책에서 꺼내놓을지도 몰랐고 정말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삶이 친구의 우정으로 어떻게 비치고 있고 또 어떻게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담아낸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골몰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너무 고마운 나아가고 싶어지는 방향이나 언어화하지 못했던 저의 갈증들을 이렇게 언어화한 문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읽는 내내 계속 그냥 원래는 가볍게 깨끗하게 읽으려고 했는데 진짜 막 플래그도 열심히 얼마 읽지 않았지만 붙이고 그리고 막 계속 막 밑줄도 열심히 그으면서 읽었어요. 막 우선 첫 번째로 좋았던 문장은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책에서 시작할 때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친구와 함께 음식을 해서 먹이는 그런 친구를 먹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 어떤 했던 이유가 그 뒤에 이제 이어져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누구와 언제 어디서 무얼 먹었는지는 우리가 그를 떠올리고 느끼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유년 시절이라면 이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해도 좋다. 이만큼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그러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육식을 즐기던 사람이었고 유년 시절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즐겼던 그 음식의 시간에 항상 경험과 감정이 뭉쳐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식성이 되고 취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큰 피하기 힘든 좌우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비건 지향을 하게 됐으니 이제 계속 채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너무 이 삶이 무너진 것 같아 버린 친구가 눈앞에 왔을 때 나는 그 친구에게 착취의 방식이고 우리의 약속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친구의 유년 시절이나 삶의 어떤 순간에 위로가 됐을 만한 그것을 줌으로써 내 원칙을 파괴하고 내 약속을 어겨서라도 이 사람을 충분히 위로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그 친구에게 육식의 음식을 해서 같이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취를 바탕으로 노련해진 일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폭력을 매개로 능숙해진 관계를 새로 쓰려면 우리는 비건 음식에 대체 얼마나 진하고 맛 좋은 추억을 묻혀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단순히 그 맛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가 추억과 감정과 그 상황을 함께 공유하는 경험으로 기억되는 감정의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특히 유년 시절이나 어떤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 연인과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친구들과의 식사 속에 그 음식이 나에게 같이 그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려면 우리가 비건 음식으로 얼마나 진하고 맛 좋은 그런 추억이랑 경험을 묻혀야겠느냐라는 이제 막막하면서도 정말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너무 진솔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작가의 친구분이 얘기했대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유년기와 맞짱 뜨려면 굉장해야 할 듯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유년기나 어떤 행복했던 시절에 가지고 있던 음식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눴던 시간에 거의 버무려진 그 음식의 추억은 나에게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먹는다는 행위가 우리의 삶에 또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저도 아체토가 이번 주가 이제 넷째 주라서 포트럭 파티를 하는 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넷째 주에 독서 모임만 하지 않고 독서 모임을 하면서 각자 비건 먹거리를 챙겨와서 함께 밥을 나눠 먹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런 시간을 기획한 이유도 저는 삶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같이 또 서로를 먹이는 행위가 주는 위로나 그 본질적인 돌봄과 서로에 대한 그런 우정의 사회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또 행복한 경험으로 정말 이 비거니즘이든 그리고 서로를 건강하게 먹이면서 착취 없이 즐겁게 향할 수 있는 입문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7기째 독서 모임 운영해오면서 항상 매월 마지막 주에는 포트럭 파티를 하고 있는데 대체 얼마나 진하고 맛 좋은 추억을 묻혀야 한단 말인가 라는 질문에 저도 너무 공감을 했고 이 부분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체토의 책방 그리고 북살롱 모임 운영에 대한 이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과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지속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 얘기를 해요. 의외로 희망은 사회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여태까지는 밥을 혼자 먹은 사람들, 뒤늦게 자신이 속할 사회를 찾아낸 사람들, 나의 매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애정을 처음 돌려받아보고 이제 막 관계를 향한 허기를 면한 사람들, 남에게 줄 마음을 갓 꾸며보기 시작한 사랑의 초보들, 추억이 없으므로 추억 속 고기 요리도 없는 사람들, 두 번째 유년기가 주어진 사람들. 이 두 번째 유년의 식탁에서 우리는 고기 말고 다른 음식의 강렬한 향수를 지니게 된다. 애틋한 고사리와 애증의 무, 밤마다 생각나는 감자에 관한 이야기가 널리 퍼진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고기 생각이 간절한 어른으로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했던 바로 직전의 경험을 비판하는 것이면서도 그것에 애틋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이런 사회적인 다정한 경험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두 번째 유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행복하고 진한 비건 음식의 추억의 맛을 우리는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또 상충되는 그런 모순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죠.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고 보니까 엄살원이라는 그런 기획을 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그게 뭔지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통해서 얼핏 보기만 했었고 근데 보니까 2021년에 가난하고 지친 와중에 비거니즘까지 실천해 보려는 여자들을 집에 데려와서 밥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엄살원의 시작이었다. 네, 이래서 그러니까 정말 딱 저 같았어요. 작년에 제가 특히 그랬거든요. 가난하고 지쳐있고 비거니즘까지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일하는 틈에 살림과 나를 밥 먹이는 거조차를 한 끼 제대로 해먹는 것도 정말 쉽지 않던 시기에 와 누가 밥을 그렇게 사주거나 챙겨주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을 너무 알겠고 그런 친구들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이런 기획을 시작했다는 게 너무 멋진 여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고 무력해도 비거니즘이라는 신념만큼은 지키고 싶은 여자들을 누가 비건 만찬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집까지 올 힘이 없다면 내가 그들의 집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집에 직접 가서 챙겨주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을 때 무엇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래준다면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이 너무 뭔지를 알겠어서 읽으면서 눈물이 고였는데, 제가 혼자서 이제 독립해서 망원에서 지내게 됐을 때 모든 게 홀로 독립하게 된 기분 안에서 아프기도 하고, 돈도 정말 없고, 집도 좁아지고, 밥 한 끼 제대로 혼자 챙겨 먹는 것도 막 쉽지 않고, 그러던 와중에 내가 밥을 먹는 행위 자체, 내가 살아 숨쉬는 생존을 지극히 걱정해주고 다정하게 밥을 먹여주고 만들어주는 애인을 만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밥을 해주는 행위가 저를 진짜 많이 먹여 살렸어요. 영양분을 먹여 살린 것도 있지만 제 마음과 제 꿈을 먹여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하루하루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지낸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 먹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마음에 되게 걸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얼굴이 생각이 나서 사실 오늘 이 책을 펼쳤던 거거든요. 그 친구의 표정이, 슬픈 표정이 계속 떠올라서 그 친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머리에 가득 차서 지금 내가 그 친구를 걱정할 형편이 아니고 내가 닥친 문제도 나 스스로도 회피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자꾸 그 친구의 표정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제가 이 책을 골랐어요. 근데 내가 아닌 다른 친구의 얼굴을 생각해서 고른 책에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찾았다는 것도 되게 부끄러우면서도 고맙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나도 그냥 밥을 한 끼 해줘야겠다. 그 친구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권해서라도 해주고 싶다.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글쓰기 모임에서 되게 많은 해결책 방향을 좀 잡았던 구절은요. 제가 책에서 그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는 어려움에 대한 그 돌파구를 우연히 찾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가지 힌트를 찾았는데, 하나는 이제 이 문의글방이라는 글방을 운영을 하시는데 그 글방에 운영 규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규칙을 세운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런 생각에 힌트가 됐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하셨냐 하니, 우리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만드셨더라고요. 하나, 나는 당신을 당신이 정한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 나는 글 너머의 당신을 함부로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당신을 성별, 장애, 나이, 언어, 국가,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지역, 외모, 종교, 사상, 임신 및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직업, 병, 사회적 신분 등을 근거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쓰이지 말아야 하는 문장은 없다고 전제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공정하고 정성스럽게 당신의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 나는 당신을 동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편애하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마감을 지키겠습니다. 둘, 그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약속으로 적지 않는 바, 나는 당신의 노력을 이해하고 당신에게 너그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와, 너무 인상 깊었어요. 물론 이런 좀 엄격하고도 디테일한 규칙이 세부적으로 있는 게 양날의 검일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글쓰기 자체의 시작조차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많은 세세한 규칙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검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글쓰기를 좀 지속해서 써보다 보면 특히 서로의 글을 감상하고 또 건설적으로 비판해주면서 이렇게 평가해주는 그런 합평 시간이 되면 이런 가이드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더 서로의 글에 공정하고도 진실되게 감상하고 또 정말 좋은 독자가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야 더 글을 쓰면서도 성장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글을 통해서도 스스로도 더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신만의 그 삶을 창조할 창조력을 얻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자꾸만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약속이라는 의미의 이제 규칙들을 만든 것들이 정말 저에게도 인상 깊은 좋은 가이드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리 좋은 규칙 위에 이제 수립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안전할 순 없다. 오히려 이 글방이라는 것은 위험한 공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대범하게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뭐 우리 커뮤니티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안전하기만 하다는 거는 어떤 반대도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나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만 있다는 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안전함의 의미를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타인과의 부대낌을 견디는 비위와 면역력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어떤 공간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규칙을 가져도 서로가 부대끼기 마련이고 서로를 견뎌야 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메스껍고 불편해지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면역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게 정말 사실은 우리 사회에 당연하게 필요한 것인데도 우리는 어떤 조직에 새로 갈 때 혹은 공동체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때 조그마한 흠을 발견했을 때 혹은 좀 견디기 힘든 이 사람과의 나의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내 기준에서 틀렸다고 한다면 배척하게 되거나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약간 내 나름의 결격을 시킨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큰 단단한 위로가 됐거든요. 뭐냐면요.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제 명에 살 수 없는 동그란 방에 갇혀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태어나서 혼자 살 수 없고 자기만의 세상만을 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타인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될 관계고 반드시 나도 누군가에게 부대끼는 존재고 비위가 상하게 하는 존재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늘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나도 누군가의 그런 나와 다른 면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는 부분들을 참고 또 그것을 맞춰가면서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모임이라는 곳을 너무 서로에게 막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다정한 서로의 위로만 해주고 좋은 말만 주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합평은 때로 물고 물리는 일이다. 과격한 언사가 오간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글에 대해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부상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글의 급소를 찾아 헤매는 입들이 벌어져 다친다. 아직 자신의 무는 힘을 통제할 수 없는 어린 개들과 같이 작가들은 연습한다. 그 과정에서 생긴 어떤 상처는 씻은 듯 사라지지만 어떤 상처는 도무지 당장 아름답다고 하기는 어려운 흉으로 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감이 됐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푸코의 실존의 미학, 내 삶의 예술가 되기라는 책에 정말 꽂혀서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내 삶을 예술 작품으로서 창조해내는 그 고통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 인고와 고통의 과정, 불편하고 실패하고 비판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걸 오히려 양분 삼아서 내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합평이라는 과정이 그만큼 아플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내가 급소를 찔리거나 물릴 수도 있고 내가 물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 한 가지 이제 희망을 가질 문장을 또 줘요. 절망만 주진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글이 어떻다고 말할 때에만 얻게 되는 믿음이 있다.
그건 당신이 다르게 쓸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문장이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글을 썼을 때, 이 사람의 글 자체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의 글이 어떻다. 당신의 글이 어떻습니다. 당신은 이 글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글로서만 평가하고 기대해주고 이제 급소를 물고 서로 물리고 하는 과정을 정말 그 믿음. 우린 다르게 써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합평을 결국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았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되게 어려운 전제를 던져줬는데 전 이게 되게 충격이고 과연 우리 모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지가 고민이긴 했는데 뭐였냐면 이 저자가 처음 글을 배운 곳이 어딘 글방인데 이 글방에 대한 책을 삶의 예술가들 제가 인터뷰했을 때 아키님이 추천해 주셨던 활활발발이라는 책 속에 그 저자님이 어딘님이고 그 어딘님이 운영하는 글방이 어딘 글방이에요. 근데 그 글방에 되게 많은 작가들이 탄생을 했고 그 작가들이 각자 또 각자의 글방들을 이제 만들어서 활동하시는데 그 글방이 다 모두 다른 색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한 가지 공통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가는 변명하지 않는다는 규칙, 합평 시간에 작가는 침묵해야 한다는 규칙만큼이 그 모든 글방이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놀랐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했거든요. 자신의 글을 자기가 말로써 계속 해명하기 시작하면 글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는 결국 글로써 계속 자기의 세계를 펼쳐내고 증명해내고 설득해내고 자기의 세계를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글로써 소통이 안 될 때마다 자신의 보이스를 섞어서 다시 그 글을 해명하기 시작하면 그 글 자체의 가치를 점점 더 스스로가 낮추는 모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작가에게 그런 기회가 당연히 주어질 리가 없겠고요. 그래서 이 글쓰기 모임에서 작가가 글을 말로써 변호할 여지를 허용하는 게 독자에게도 작가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독자가 자꾸 이 작가의 눈치를 보면은 이 변호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거에 맞게 나도 좀 이 사람 기분 상하지 않게 말을 해야겠다 하는 과정 속에서 작가는 결국 글이 독자에게 진짜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반응. 사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 글이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다양한 사람들,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순수하게 알아야 내가 그 감상을 예상하고 나도 내 글을 찾아갈 수 있는 건데 이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서의 소통을. 그 부분이 진짜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도 글을 글로서만 계속 써나갈 수 있고 글로서만 계속 스스로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드는 훈련을 해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정말 이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합평이 개 조심 사인처럼 진짜 물고 물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정말 믿어야만 할 것이고 많은 시행착오와 또 아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한 책임과 믿음을 서로 갖고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생각에 두려움도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개운해졌어요. 내가 찾던 게 이런 거였을까? 이런 방향들이 필요했던 거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작가가 계속 스스로가 이제 자신의 글을 말로 변명하기 시작하면 다음에 그 글을 쓸 소재가 더 오히려 사라져 버린대요. 글을 쓸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로 발화해버린
이야기는 더 이상 글로서의 소재가 되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저도 원래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말할 기회가 많은 직업인데도 말을 많이 아끼게 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뭐 예를 들면 독서 모임을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재밌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정말 잘 이렇게 숙성해서 글로써 쓸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에 순수하게 감상을 같이 더하고 반응할 수 있는 감흥하는 의미의 대화인지를 헤아리고 입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듣고서 그냥 생각난 나의 영감이고 나의 이야기라면 가능하면 그것은 그냥 키워드나 이렇게 가볍게 메모를 적어놨다가 저의 글감으로 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이 사람에게 당장의 위안이나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힌트나 다른 책을 추천해주는 사례가 필요하다면 그때에만 입을 열도록 하는 저만의 규칙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쌓아뒀던 것들이 잘 차곡차곡 쌓였다가 글을 쓰려고 했을 때 와다다다닥 쏟아져 나오는 그런 오히려 좋은 선순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충분히 내 얘기를 꺼내놓지 않아도 억울할 일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답답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발견들도 너무너무 좋아서 이 책은 제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좋은 방향과 위로를 줘서 참 시절책이다. 저의 좋은 인연책이 되어주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남겼어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답을 찾으면서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기만 하고 계속 혼자 골몰했음에도 답을 찾지 못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찾아버린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그림과 경험이나 그런 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혼자서 골몰한다고 해서 꺼낼 수 있는 방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막연히 어떤 가능성을 상상은 했지만 그걸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막연하고 직감적인 그런 감정의 응어리 뿐이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실체화해야 할지, 그것들을 어떻게 응집해서 해결을 해야 될 구성으로 쓸 수 있을지 그것들이 전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방의 이기를 모집을 해서 이제 전에 멤버들에게 계속 할지도 여쭤보고 새로 멤버를 모집해야 되면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물론 직전 주에 여러 가지 경조사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도 제가 머릿속에는 늘 끙끙 앓고 있지만 꿈에서까지 나오는데도 이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데에는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게 됐고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책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시작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더 신기하고 고마운 그런 기분이 드는 복합적인 독서였어요. 제가 오늘 홀로 북살롱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던 건 이런 경험을 책 친구들도 아챕터에 와서 느끼고 갔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정말 제가 순수하게 그 아챕터 심야 북살롱에서 하는 시간의 순서대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해본 거거든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고 독서에 몰입하고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나 혼자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글을 막 써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책 읽으면서 틈틈이 필사를 하려고 이제 메모를 켰는데 이렇게 글 한 편을 다 쓰게 됐어요.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리즘으로 만날 수 없는 나와 다른 존재들의 다정하고 느슨한 연대를 계속 만들어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서로에게 이야기로 그리고 먹을 거로 먹이고 돌보는
그런 관계로서의 좋은 독서 공동체를 오래도록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는 것처럼 결국 읽는 사람은 언젠가는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된다라고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읽는 친구들이 또 같이 쓰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쓰는 친구와 함께 읽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우리는 거치게 될 것 같다. 내가 아침트를 운영하면서 위기가 어떻게 오더라도 그 과정 안에서 뭐 축소되고 좀 가난하게 가고 좀 틀어지기도 하고 하겠지만 내가 이 행위를 하겠다는 마음 하나만큼은 계속 지키고 그 요일이나 시간이나 방식은 조금씩 바뀔 수 있더라도 이 본질의 내 마음은 계속 지켜가면서 이 공동체가 아주 연약하고 부드럽지만 오래가는 그런 여리고 맑고 깊게 흐르는 강물같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책토에 오시지 않더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저와 함께 책을 읽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든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이 좋은 경험을 같이 할 수 있을까가 저는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말씀을 주시고 댓글로든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든 뭐 메일로든 언제든 환영해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이거는 계속 이 읽는 시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은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한 번 더 했습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기록이 될 것 같고요. 이 읽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다정하게 계속 함께 먹이고 돌보는 읽고 쓰는 그런 관계를 해나가겠다라는 마음을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또 이 기록으로 남기면서 마치려고 해요. 함께 읽어주시고 또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늘 너무 큰 힘이 되고 제가 쓰는 행위 또 이렇게 말로 남기는 행위들 그리고 함께 읽는 시간들에 참여해주는 책 친구분들 글쓰기 친구분들 다 너무 손님이 호스트를 살리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주려고 시작했지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위로와 사랑과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주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더더욱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진짜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